2021 DMZ 포럼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아서 함께하게 된 신지희입니다. 다시금 이 땅의 평화가 기들길 바라면서 국내외 석학들과 평화운동가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세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평화운동 협력 세션 3-2에서는요. 남북관계와 시민사회, 시민사회가 말하는 남북관계 진단과 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럼 함께해 주실 연사분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좌장으로는 한충무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건 정책위원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님께서 발제자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김경민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님 발제자로 함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신승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국장님 토론자로 함께하시겠습니다. 또한 엄주현 사단법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님 함께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원 사단법인 한겨레 평화통일포럼 집행위원장님 함께하시겠습니다. 네, 현 시기에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방안에 있어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진행될지 그리고 진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 저는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겸 정책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고 고맙습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상당히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 또 경기도 관계자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참 이 자리에 많은 시민사회 종교 대표들 활동가들이 오셔서 빛내주시기도 하고 함께 의논도 나누고 결의도 다져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게 됐다는 것은 참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진행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좀 사회를 보는 입장에서 좀 껄끄럽기는 하겠는데요. 시간을 또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만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많은 섹션들이 있어서 발제하시는 분들 15분 내외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명 토론은 5분씩 그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한 20여 분 정도 자유 토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발언으로 1분씩 이렇게 부여되어 있다는 것 보시고 가능하면 시간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발표됐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토론회를 하는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한미 간의 정상들이 모여서 공동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발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한 것에다가 한미 정상회담 관련한 내용을 보완해서 아마 말씀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우리로서는 굉장히 뜻깊은 그런 한미 정상회담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런 토론의 결과 우리 시민사회의 여러 노력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 이런 것이 잘 작용되고 북쪽에서도 호응해서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면 아마 이 토론회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좀 기대, 희망을 가지면서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 소개 드렸었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이신 이정철 선생님 모시고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철입니다. 오늘 아침 한미정상회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좀 발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인상입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의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 리뷰를 쭉 진행해온 과정은 오바마 시절보다는 훨씬 적극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4월 30일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서 그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는데 그 내용들은 생각보다 긍정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계기가 대북 정책만을 논의하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어 보자는 기대를 갖고 있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큰 돌파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그렇게 보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떤 포지션을 가져갈 것인가 저희가 잘 지켜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점에서 지금의 남북 관계가 왜 이렇게 경색되어 있느냐라는 점을 잘 되짚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발제문에서 2019년 여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종의 전략적 선택의 시기였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그 4개월 뒤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가오는 8월 군사연습을 중단하면 우리가 실무회담을 나아가겠다, 북미 대화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죠. 볼턴 회고록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7월 초에 군사훈련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걸 자랑스럽게 쓰고 있죠. 자기가 한국하고 일본을 7월 하반기에 가니 거기를 갔다 와서 결정합시다라고 연기를 시켜놓고 한국 와서 해리스 대사하고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조찬을 하면서 그 얘기를 전달하니 이 두 사람이 경악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팀들을 만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설득을 또는 논의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돌아가서 다시 군사훈련을 하기로 자기가 설득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무슨 논리로 설득했는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측컨대는 아마 한국 쪽에서 또는 주한미군 쪽에서 군사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한다. 이유는 전작권 전환을 맞춰서 해나가야 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설득 논리를 썼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추론하는가 그러면 볼턴 보좌관이 군사훈련 해야 됩니다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답했다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 방위비를 정감시킬 기회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한 얘기는 소개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답이 그러면 군사훈련을 뭐 자기가 하지 말자 했지만 하자. 근데 그 대가로 방위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되게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그 직후에 이제 군사훈련이 재개되고 8월 5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친서를 보냅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그런 친서의 존재를 몰랐죠. 근데 이제 2020년 8월에 우드워드가 쓴 책에 그 친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친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실망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군사훈련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남조선의 정경두라는 표현은 없죠. 남조선의 국방장관이란 자가 우리를 주적으로 겨냥하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에서 남측이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결국 이제 그 직후에 북한이 8월 16일 날 조평통 대변인 성명이 나옵니다. 그 성명에서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일이다라고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상황이 왔죠. 그러니까 그 2019년 8월의 상황 이후에 이제 남북 관계는 지금과 같은 긴장 상태로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던 대통령 입장에서는 8월 군사연습을 안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우리 전문가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북한이 군사훈련이 끝나고 나면 대화로 나올 거다라고 단순히 생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았고 결국은 그 이후부터 이제 경색이 계속됐죠. 돌이켜보면 전작권 전환을 통한 한국의 자주화, 주권의 회복이라는 목표도 중요하고 또 남북관계의 평화적 관리, 또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다 중요합니다. 근데 2019년 8월은 그 두 가지 목표가 충돌하는 시기가 됐고요. 결과적으로 그 전략적 선택에서 대통령의 선택을 북한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저는 약간의 우려할 지점을 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복원이 이번 정상회담의 초점이냐, 아니면 일상적인 한미동맹이 초점이냐. 근데 이제 약간 우려스러운 것은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다라는 게 최고의 성과인 듯 지금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3월 30일 날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냈는데 그때 담화의 요지가 남측이 자기들 미사일 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명을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쏘는 작은 로켓을 비판한다. 이게 도대체 말이 맞느냐, 이런 성명을 냈죠. 우리가 한미 미사일 협정이 이제 사거리가 완전히 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남북 관계에 어떤 딜레마를 가져오게 될지 약간의 우려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8월 한미 군사훈련을 어떤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냐. 이번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한미 훈련의 재개와 정상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또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죠.
이 두 가지 상황이 겹쳐서 8월 군사연습이 그쪽의 표현처럼 정상화된다면 올해 8월이 또 한 번 긴장의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런 우리 전작권 반환과 한미 군사연습과 남북관계 진전이 상호 충돌한다라는 딜레마 상황이 왜 왔는지를 잘 판단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정부가 임기 중에라도 남북관계를 복원하겠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한다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라는 시그널을 분명히 북측에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합의에서 미국이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합의는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북미 간의 기존 합의로 돌아간다, 거기를 인정한다라는 상징적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싱가포르 합의는 첫 번째 탑다운 회담이다, 정상회담이다. 두 번째,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완의 주제는 종전선언이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측에서 싱가포르 합의에서 시작한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던 게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됐다는 것은 어쨌든 북미 간의 협상을 기대해 볼 만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의 남북관계 상황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교차하고 있고, 여전히 8월 한미 군사훈련이라는 암초가 놓여 있고, 또 전작권 전환과 한국의 전작권 전환을 대비한 여러 가지 군사적 혁신 조치와, 그리고 남북 관계에서의 소위 이 9.19 군사 합의서의 유지, 군비 통제 협상 이런 등등이 서로 교차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전략적 선택을 대통령이 할 것인가를 우리 시민사회와 잘 논의해서 진행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임기 말, 대통령 임기 말입니다. 임기 말일수록 관료적 판단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시민적 통제, 민주적 통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관료 논리에 빠져서 어떤 의도하지 못한 결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저는 비핵화를 입구에 두었던 선비핵화, 비핵개방 3천 이런 식의 입장을 비핵화를 종국적 목표다, 비핵화를 출구에 둔다, 완전한 비핵화를 출구에 둔다라는 변화가 가장 큰 변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선비핵화, 비핵개방 3천이라는 북한이 먼저 행동해야 협상한다라는 조건에 바이든 행정부가 변화를 두고 동시행동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신호를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이든의 대북 정책에 긍정적 요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요인을 우리가 잘 끌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끌어내는 과정에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될지를 잘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남북 관계에서 한국이 해왔던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3년 전 봄날,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하는 3년 전 봄날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당면한 남북 협력에 우리의 의지를 보이는 그런 신호들을 많이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신 협력이라든지 보건 협력이라든지 등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또 보건 협력의 요인을 기본으로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치적, 군사적
남북 관계 회복의 의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걸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말씀 속에 저희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는데 2019년 8월에 한미 군사 합동 훈련과 관련한 전략적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어찌 보면 그 결과, 그 시점부터 대결로 이렇게 치닫게 된 어떤 현실이 왔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지금 뭐 아시다시피 올해 8월 달에 또 어찌 보면 같은 한미 군사 훈련이 지금 예견되어 있습니다. 아마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 또 시민사회의 역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사회 역할을 중심으로 김경민 YMCA 사무총장님이시고 6.15 남축위원회 상임대표이신 김경민 선생님 모시고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밤새도록 오늘 발표를 위해서 이렇게 텔레비를 보다가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이렇게 한국과 바이든의 공동 기자회견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이든의 이렇게 반복되는 바이든의 주장은 이게 대중국 봉쇄 정책 혹은 미중 대결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 것인가라는 부분에 사실은 이렇게 170분의 아마 단독회담, 소인수회담, 그 다음에 합동회담, 이 시간 전체가 한국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중국을 압박하는 파트너가 되게 할 것인가라는 것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할 때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반면에 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로 어쨌든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렇게 노력들을 보였는데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한반도 내에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내용을 보고 있다가 공동성명서가 나와서 또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공동성명서 내용도 그렇게 각자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각자 이야기들이 보여주는 바는 한반도를 둘러싼 강국들의 이해관계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지정학적 피해국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주권과 자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국면을 잘 돌파할 것인가라는 해법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과정에 대한 좌절은 우리 다 잘 알다시피 하노이 노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이렇게 당겨 본다면 2018년도에 9.19 평양 선언 이후에 그 좋은 시절에 개성공단이든 그다음 금강산 관광이든 재개할 수 있는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넉넉고 하노이까지 이렇게 미루었던 그런 게 안일함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결기의 부족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2018년 11월입니까? 워킹그룹이 만들어지면서는 사실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혔는데 그 메시지는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 가는 것보다 반보 뒤를 따라오라는 그런 게 강력한 메시지가 워킹그룹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하노이 노딜 이후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판문점 그 3자 정상회담이 아주 간단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는데 군사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좀 진지하게 봤던 것이 그 판문점의 정상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만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사실은 이렇게 일본의 대북 제재, 그 수출 그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데에 사실은 이게 도발적 기습작전으로 전격 도발을 했기 때문에 정신없이 그걸 방어하는 데 제가 보기엔 에너지를 다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은 그 한반도 평화 과정에 대한 이렇게 판문점 회동의 모멘텀을 끝내 살려내지 못했다라는 이렇게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반도 평화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 시민사회든 아니면 정부든 반드시 일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것이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렇게 2019년 수입 규제와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모든 모멘텀을 다 이렇게 제압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회담의 제 나름대로의 관전 포인트는 여러분들 다 같으시겠지만 인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도로 공동성명이 나올까라는 관심이 첫 번째로 있었습니다. 그 인권 문제를 바이든 정부가 그 강력하게 제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한반도 그 평화 프로세스, 특히 이게 북의 호응이 없기 때문에 그 작동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번 공동성명서에서 인권 문제는 이렇게 마일드하게 그렇게 다뤄지면서 인권을 고통받는 그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영역으로 이렇게 합의문을 만들어 놓은 정도로 이렇게 다루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 잘 아시다시피 그 싱가포르 선언을 개성했다라든가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든가 라는 내용들은 이렇게 나름대로는 의미 있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바이든 정부가 이게 취임했을 때 1월 21일이죠. 그 바이든 정부가 취임했을 때 굉장히 그 한반도 평화 과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돌이켜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한반도 그때 이제 북한 비핵화 뭐 이런 개념을 써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그 북미 협상이라는 게 최소한 2년 내지 3년 뒤의 문제로 이렇게 미뤄질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그 한반도 평화 과정과 관련한 역할은 이게 이제 종결되었다. 바이든 그 정부의 취임과 함께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미션은 첫 번째가 이게 그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미국의 urgent priority로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우선 과제로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부분이 이게 중요한 그 대미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였다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이 부분은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 상당한 노력과 정치력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그 우선순위, 그
urgent priority 안에 그 한반도 평화 문제, 북핵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이번 정상회담과 함께 굉장히 그래도 이렇게 성과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게 싱가포르 선언의 개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싱가포르 선언을 토대로 한다라는 이게 합의 또 저는 대단히 이렇게 중요한 외교적 성과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로 개념상 이게 북핵이냐 한반도 비핵화냐라는 논의가 있겠지만 전번 2+2 회담부터 그 지금까지 해서 이제 북핵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제로 처리해 나가기로 그 한미 양국이 사실상 합의한 것도 성과다.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CVID 일본이 스가 총리가 굉장히 압박해서 관철시키려고 했지만 CVD가 아니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위로 이번 성명서에서 이렇게 표기된 것도 저는 성과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4월 30일 날 이미 리뷰를 통해서 보여졌지만 그 정교하게 실용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런 말이 이렇게 직시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번 성명서를 봐도 단계적으로 라는 말이 있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유연하게 또 이렇게 정교하게 실용적으로 이런 개념들이 기자회견이나 성명서에서 반복되는 걸 보면 일괄타결 방식의 탑다운 일괄타결 방식이라는 트럼프 방식에 대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전환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멀리 본다면 페리 프로세스를 생각할 수 있고 가까이는 그 이란 협상 과정의 아마 경험이 또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건 한국 정부나 북측의 일관된 주장이 어쨌든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단계적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동시행동으로서의 보상을 명시해야 되는데 이번 성명에도 그 내용은 없어서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빠졌는지 이런 생각은 들지만 동시행동에 대한 직시된 선언은 그 문구는 없고 4월 30일 리뷰에 대해서 다 이제 그 평가를 한 것 중에 이거 불쏘시개가 없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밋밋해서 그 북한이 다시 이렇게 북미회담의 실무협상이든 뭐든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명백하고 뚜렷한 새로운 셈법이라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 그걸 충족시키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한 성과가 있지만 그 북측이 대화로 나오게 하기에는 저는 이렇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번 그 남북 회담에서도 결국 북측이 이렇게 대화의 장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선행 합의에 대한 기대가 많았는데요. 그 선행 합의에 대한 기대가 저는 바이든이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선행해서 뭔가 줄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걸 너무나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직시해서 좀 이렇게 대답을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그 회견을 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4.27 선언이 또 이게 성명서에 이렇게 포함되었다라는 건 그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이 4.27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이 다 합쳐진 내용들이 한반도 평화 법안이라는 방식으로 발의가 되었다라는 것도 일단은 앞으로도 예의주시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1년도
한반도 평화 과정에 대한 기대라는 게 결국 이렇게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동시에 하반기에 이렇게 새롭게 작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시민들의 기대고 또한 정부의 기대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저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결국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내느냐라는 게 지금 남북 간의 그 한미 간의 이렇게 정상회담의 내용을 본다면 거의 다 됐네요. 내용을 본다면 그 8월 달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중단 정도의 내용을 가지지 않으면 하반기에 저는 이렇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작동과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결정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시민사회가 다양하게 지금까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해 왔고요. 또 이렇게 제재에 대한 반대 투쟁도 해왔지만 아무래도 6.15 21주년을 거쳐서 8.15를 거쳐가는 기간 동안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하는 강력한 시민운동, 대중운동을 전개하면서 그런 이렇게 시민적 압력을 통해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새로운 이렇게 태도를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또 이게 하반기에 이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작동하도록 그렇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37초가 지나서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비교적 그래도 시간을 잘 두 분 발제자 분들이 엄수해 주셔서 고맙고요. 두 분 다 어찌 보면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일정한 변화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기대에는 못 미치는 북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그래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평가는 아마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올해 8월에 있는 한미 군사 훈련이 어찌 보면 이후 한반도 정세를 규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판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계에서 오신 분들 의견들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시간을 5분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선 세 분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승민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승민 목사입니다. 먼저 이 교수님 그리고 김 총장님 사례 깊은 발제 감사드리고요. 두 분께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종교인의 관점을 가지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남북관계 발전 이퀄 상호신뢰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호신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적개심과 증오를 내려놓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는 자기 성찰 그리고 참회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참으로 큰 집단입니다. 제가 속한 NCC 400만 교인을 확보하고 있고 조금 보수적인 한교총 500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총 합하면 한국 인구의 5분의 1입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 이제까지 한국교회는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를 고조시키고 이 냉정과 분단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특히 NCC는 참여하는 거에서부터 통일운동을 시작하자, 그렇게 저희가 이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참여라는 것은 영혼 아주 저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또 이거 우리의 삶을 완전히 전환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영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건데, 이 메타노이아는 이 참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된다고 우리 그런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88년도 한국교회 평화 통일 선언도 참회에서부터 시작해서 통일 5원칙, 민족 자주, 민족 대단결, 평화, 인도주의, 민의 참여, 그리고 우리 결론으로는 종종과 평화협정까지 저희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8년 선언 이후 우리 한국교회는 이 적개심으로 가득한 한국교회 남한교인들, 이러한 그 신앙에 도전을 하고, 그리고 청년들, 중장년들을 모아서 평화교육을 확대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NCC를 보고 빨갱이라고 그럽니다. 용공집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년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을 매년 만납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공동기도문을 발표를 합니다. 한 번은 부활절, 또 한 번은 8.15 해방절에 기도문을 발표하는데, 그 기도문의 핵심이 바로 이 적개심과 중오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개심과 중오심을 내려놓는 일의 구체적인 표현이 군비 증강, 군사훈련 안 하겠다는 거, 전단살포 안 하겠다는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상호 신뢰를 하자, 이런 얘기를 저희가 주로 하고, 공동기도문에도 그런 얘기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88년에 처음 기도문을 발표했을 때 많은 교인들이 여기에 반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 기도문이 언제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오는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많이 이 적개심에 대해서 많이 완화가 된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작년에 우리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8.15 해방절 공동기도문을 못 냈습니다. 한국 남북 관계가 참으로 위기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미사일 회복, 주권 회복, 여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합니다. 이것이 이 평화보다는 군비 증강, 그리고 군비 증강이 적개심 고조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공동체 논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 생명공동체, 남북이 생명공동체로 서로 같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이 쌀을 함께 나누는, 어려웠을 때 쌀을 함께 나누는 그런 평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거를 실천을 해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평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95년 큰 물피해가 났을 때 세계교회를 동원해서 적극 지원했고요. 그리고 2005년에는 세계교회와 함께 에큐메니컬 포럼을 만들어서 남북의 대안적 사회 개발을 위해서 지금 논의하고 여러 가지 실천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시민사회에서 특히 종교계의 역할이 절실히 아마 요구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남북 간의 상호 신뢰 회복, 그리고 생명 공동체, 평화 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종교인들이 앞장서 주시리라 희망하면서, 두 번째, 그동안 남북 관계에서 아마 혁혁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던 분이시죠. 어린이 의약품 지원본부 엄지연 사무처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저도 두 분 선생님 발제 잘 들었고요. 2018년, 2019년을 경험하면서 어쨌든 남북 관계에 관심 있는 활동가를 포함한 전문가들의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에서도 드러나 있었고, 특히 이제 교류 협력을 담당했던 저 같은 활동가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욱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남북이 본격적으로 교류 협력을 한 것이 95년 북이 이제 자발적으로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이후부터인데요. 그러니 그 역사가 25년 이상입니다. 시민사회는 25년 이상 북측과 직접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고, 남측의 정권이 교체함에 따라서 정책의 변화도 직접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쨌든 남북의 교류 협력이 민족의 통일과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매개라는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고, 하지만 동시에 이를 부정하고 막기 위한 견고하고 공고한 세력이 존재함을 확인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활발했던 10년과 어려웠던 10년을 겪은 이후 만난 2018년을 되돌아보면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이상 향후 미래로 나아갈 수 없음을 서로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북의 김정은 정권은 이후 더 이상 인도적 지원만으로 자신들이 수립한 발전 전략을 실행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고, 남쪽은 대북 지원에 엄청난 반대 여론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남북 모두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교류 협력을 추진했던 과거를 해소해야 하는 그 과제가 지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체제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남북이 보다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준비가 지금 필요한데, 그 의제 중에는 국가보안법도 있습니다. 최근 대북 사업자였던 한 인사가 국가보안법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고소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국가보안법 회합통신 조항으로 구속된 인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기의 혼란상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남북관계 미래를 위해 이러한 우리 사회의 혼란 및 혼선을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내딛고 새로운 관계가 가능한지, 아니면 혼란만을 가중한 채 남북의 대립이 강화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기로에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통일부에서 노동신문 기사 제목을 서비스한다라고 언론 보도를 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사 제목만 DB한 것인데 그냥 노동신문 사이트를 열면 되는 거거든요. 노동신문 사이트에 들어가면 기사 제목도 볼 수 있고, 클릭하면 내용도 볼 수 있고, 이전 기사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국민 세금을 들여서 프로그램 만들고 타이핑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양 진영이 모두 환영받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조차도 지금 이런 식의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20년 넘게 뱅뱅 돌아서 어찌어찌 어렵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전공법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향후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남북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기가 꽤 갈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특히 북은 코로나19로 사활적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남북의 교류 협력이 한반도 미래에 필수적이고 중요하다라고 인식하는 세력들이 총결집해서 혼란을 정리해야 되고, 그러한 일들을 본격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기회주의적으로 빙빙 도는 게 아니라 정공법을 택해야 되는 거고요. 이 시기를 놓친다면 그 혼란이 우리들을 향해 칼끝이 겨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것이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여전히 인도적 지원, 지금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도 인도적 지원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어쨌든 교류 협력을 담당했었던 활동가의 입장에서 이미 북쪽은 2014년에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 2014년에 이미 얘기했는데도 끊임없이 그거를 얘기한다는 건 저는 상대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유엔 제재 2017년 11월, 12월에 채택된 유엔 결의안 23975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긴 하지만, 이를 가지고 북쪽이 인도적 지원, 그 다음에 방역 아니면 보건의료, 이걸 가지고 저는 북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가 향후 1, 2년간은 전공법으로 국가보안법 철폐나 아니면은 평화체제 전환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해야지 북쪽도 호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발표 마칩니다. 예, 고맙습니다.
현장에서 사실은 뭐 무수히 북과 교류 회담하시고 또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여러 역할도 많이 하셨는데 오히려 경험하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인도적 지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 근본 문제로 접근해야지 남북 관계가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시고 이제는 안산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여러 통일운동을 펼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한겨레 평화 통일 포럼 이경원 집행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경원입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좀 많이 경색돼 있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길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남북 관계의 핵심은 신뢰 관계를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 관계라는 것은 적대 관계인가 아니면 우호 협력 관계인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4.27 판문점 선언은 남북 사이의 종전 선언이자 평화 선언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북미 관계로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게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싱가포르 회담으로 일정 성과가 났었고, 싱가포르 회담에서 확인한 것은 북미 관계가 신뢰 관계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면 비핵화로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즉 비핵화가 선제적인 것이 아니라 신뢰 관계에 따라서 비핵화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 것 때문에 2018년도에 한반도를 둘러싼 조금 뭐랄까요,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동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이 다시 무너진 것은 엄밀히 보면 이 신뢰관계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의 핵심은 한미 군사연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한미 군사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북을 대상으로 한 적대 개념을 가지고 군사적 힘을 동원하는 거기 때문에 2018년도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만들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이 합의가 어찌 보면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 한미 군사연습을 중단하는 것은 우리 의지로, 즉 남쪽 정부, 우리 한국의 의지로 불가능한 것인가,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한미 군사연습은 전시작전권 반환을 위한 전제인가, 즉 전시작전권을 반환하기 위해서 한미 군사연습은 이게 필수적인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한미 군사연습은 어찌 보면 한미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문제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미 군사연습이라고 하는 것을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견지에서 어찌 보면 해마다 정례적으로 하는 이런 관계에서 남북의 민족의 통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지향을 놓고 새롭게 한번 생각을 전환해보는 이런 과정이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해방되고 벌써 70년이 넘었는데 2045년은 해방 100년이 되는 해인데, 해방 100년이라고 하는 견지에서 보면 좀 우리가 좀 뭐랄까요, 외부의 간섭 없이 우리 민족 스스로 우리의 의사를 결정하고 민족의 통일을 지향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관계는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보면 2045년에는 최소한 우리 땅의 외국 군대는 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 한 24년이 남아서 먼 미래 같지만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벌써 21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별 진척 없이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어찌 보면 24년이라는 것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짧은 기간도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는 좀 우리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좀 외국 군대가 없이 우리 민족 힘, 우리 스스로 우리 운명을 이렇게 결정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최소한의 자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나가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남북 간의 신뢰 문제, 또 한미 군사 훈련이나 전작권 반환 문제, 또 외국군의 결과적으로 철수 문제, 이 모든 것이 민족 자주적 관점에서 해결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정철 교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김경민 사무총장님, 그리고 세 분의 토론자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20분, 25분 정도 토론할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요. 근데 사실 좀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어려운 것이, 이게 원래대로 준비된 것으로 하면은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시민사회 종교단체를 대표하는 분들, 또 활동가들, 정책이론가들,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시작부터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것을 지금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발제 토론자 분들만 사실상 참석해서 이 토론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몇 분 이 일을 같이 준비했던 분들이 같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SNS를 통해서 이것을 방영하고는 있지만, 그분들이 지금 여기에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은 것으로 돼 있어서, 아무래도 좀 토론자 중심으로,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신 몇 분들, 함께 기획했던 몇 분들이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해 주시지 않으면 사실상 이게 토론이 잘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요. 혹시나 참여하신 지금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우선 받겠습니다. 혹시나 의견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제가 좀 한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상호 서로 아마 시간이 제약되어 있다 보니까 하시지 못한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활용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발제하시는 두 분들도 오늘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준비한 것을 아무래도 다 말씀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 새벽에 열렸으니까 다 정리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아무래도 발제하신 두 분께 시간을 한 5분씩 이렇게 드릴 테니까, 관련해서 한미 정상회담 평가는 아까 하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남북 간의 교착 국면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들의 뭔가 노력 또는 선택, 이런 것은 없는지 관련해서 좀 그래도 이 어려움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정철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신뢰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이제 신뢰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신뢰 프로세스를 하도 써먹어 가지고 사람들이 신뢰가 너무 어려운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뢰는 군비 통제나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단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나 우리가 흔히 통념에서 얘기하는 신뢰는 막 유대가 굉장히 깊고 서로 이 인간적인 믿음이 있고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해서 번디지 뭐 이렇게 썼는데요. 군사협력이나 군비 통제할 때는 신뢰를 예측 가능성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하면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하면 제가 뭘 안 하고 이 예측 가능성이 사실은 군비 통제 협상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뢰를 너무 높은 수준으로 놓고 북한을 믿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질문들을 던지세요. 통일국민협약 이런 데 가보면 대부분 사람들의 질문이 북한을 믿을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질문 자체를 그렇게 두면 우리 스스로도 한 발 나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는 저는 그래서 요즘 항상 설명하는 게 신뢰는 predictability, 예측 가능성과 그게 더 깊어져서 생기는 본디지, 유대 이 두 단계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현재 남북 관계는 그 predictability, 예측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신뢰를 이렇게 낮춰서 보면 저는 9.19 군사합의서가 유지되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predictability의 문제다. 그리고 그 점에서 보면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비해서 이루어 놓은 성과들을 너무 낮게 평가할 이유는 없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하면 그러면 결국은 이 predictability로부터 시작하는 대북 정책을 우리는 뭐라고 볼 것이냐. 아까 제가 마지막에 뭐 백신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군사 정치적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두 가지를 결합시키면 사실은 이제는 남북 간 또는 북미 간 또는 남북미가 군비 통제 협상 시기로 들어가는 국면이 왔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아까 제가 비핵화를 출구에 둔다고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입구에는 뭘 할 거냐? 입구에서 우리가 할 게 군비 통제죠.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통념은 군비 통제 이러면 핵군축 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통념들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 요즘 이제 그 통념이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군비 통제는 핵을 인정하는 거냐 아니냐 이거 열려 있는 거로 봐야 되고요. 군비 통제 자체는 바로 예측 가능성을 서로 상호 간에 만들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상호주의를 근거로 한 운용적, 군사적 이 협력 관계의 형성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북 관계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군비 통제 프레임을 기초로 협상을 북미, 남북이 동시에 종전선언까지 포함하면 남북 미중까지 들어가는 사자 이런 여러 개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군비 통제 프레임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고 9.19 군사합의서는 사실은 그 시작이었다. 그러면 이거를 더 발전시키는 과정을 입구로 삼아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핵을 동결하기도 하고 종국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가기도 하고 이 프로세스를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군비 통제 이러면 핵군축이다라는 이 거부감을 가지고 계속 이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을 만들게 되면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바이든 이 정상회담에서 뭐 주거니 받거니 뭐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있는데요. 마지막 기자회견 장면에서 저는 그나마 긍정적 요인을 하나 봤습니다. 그건 뭔가 그러면 미국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한테 김정은 만날 거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체면만 세우고 명분만 가진 회담은 안 한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회담을 하려면 아주 구체적인 합의들이 먼저 돼야 된다. 요까지는 기본 얘기예요. 근데 그러고는 국무장관이나 등이 먼저 만나서 협상을 하면 자기가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대북 정책 대표는 성김이라는 실무진을 임명했고 대북 특사가 되면 국무장관 블링컨이 될 수 있다라는 제 해석이에요. 그러나 이 정도의 메시지를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던지는 것은 그나마 탑다운 방식을 국무장관을 매개로 하는 정도의 뉘앙스는 좋다라는 거고요. 실제 트럼프 대통령도 폼페이오 CIA 국장의 방북으로 논의를 시작했던 경험을 생각을 하면 그 점은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앞으로 봐야 될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 확실한 것은 아직 아니지만 북미 대화에 있어서 정상회담은 아니더라도 고위급 회담을 통한 또는 특사를 통한 그런 대화를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약간의 어쨌든 기대는 가질 수 있다. 기대를 가져보자.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정철 교수님 자신의 기대를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보고요. 우리 김경민 사무총장님도 한 5분 정도 좀 부족했던 뭐 말씀하실 때 부족했던 것 보완도 하시고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작동에 사실은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절실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고 물으신다면 사실은 이렇게 끝나버리면 2018년도가 대사기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다라고 일단 믿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2021년 뭐 벌써 이게 대선 구도로 들어갔죠. 실제로 한반도 상황이라는 건. 이 상황에서도 그 한반도 프로세스, 평화 프로세스가 작동하는 것이 전민족적 염원이라는 시민적 공감을 만드는 것은 시민사회의 역할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든 시민사회든 어떤 식으로든 그 한반도 프로세스가 재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부터 2021년도에 가장 근본적인 과제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저희들이 경험하듯이 이번에 방미 과정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뭐 한국전쟁의 노병 명예훈장 수여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시고 또 뭐 추모 무슨 어디에 가시고 뭐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 안에 보면 한국 뭐 대한민국이 한국 전쟁을 근거로 해서 미국의 포로로 되어 있다 뭐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민족으로서 우리로서는 정말 뼈아픈 역사적 경험이고 비극 중의 비극이지만 이 비극 중의 비극에 미국이 함께 했다라는 명분과 정당성으로 사실은 한국 사회에게 너무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거 아닌가, 지난 70년을 넘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이번에도 하긴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렇게 한반도 평화 과정에서 그 한미동맹, 이번에도 뭐 수도 없이 반복되는 그 한미동맹과 대북 제재라는 틀에 묶여서 꼼짝도 못했던 것이 사실은 하노이 노딜 이후 지금까지인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그 한미 동맹과 대북 제재라는 그걸 풀어나가면서 우리가 경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정말 이게 아주 좁은 그 미로라도 있는 것인가, 이런 절망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돌파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시민사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여기서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는 이번 성명서에 보면 정말 잡다하게 정말 긴 한미 공동성명서가 나왔는데,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의미 있는 것은 저는 뭐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요약해 본다면 그 싱가포르 선언과 판문점 선언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것,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면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선순환 관계로 만들자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답하기 힘든, 그렇지만 굉장히 원칙적인 선언이 있는데, 이 선언을 실현시키면서 이 선언이 역사적인 가치를 갖게 하는 것이 이게 운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이렇게 성명서의 내용이 있지만 사실은 한국 사회의 평화통일운동의 주체가 어떤 구절을 주목하고 그 구절을 소환해서 우리 운동의 의제로 삼고 이걸 실현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2021년도 그 한미 공동성명은 몇 가지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작업은 이 운동의 몫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사후적으로 그 성명서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들, 특히 남북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키워드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남북 합의 사안이니까 그 실현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실제로 실현하자라는 것을 국민에게도 설득하고 또 미국에게도 만약 방해한다면 항의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실천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보면 이제 김대중 클린턴 시대, 그 시대만큼 좋았던 시절이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바이든하고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이게 합을 맞춰가기 시작했고, 저는 결정적으로 이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렇게 농락하는 과정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이런 이렇게 그 한미 간의 관계도 이렇게 북미 관계를 이렇게 잘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어떤 선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루어지는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실제로 보면은 대선이 끝나고 나면 2022년, 2023년, 2024년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수당도 되고 또 이렇게 민주당 코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향후 지금부터 만약 저는 어쨌든 이렇게 북핵 대북 문제, 북미 문제에 대한 의제가 어쨌든 빨리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게 굉장히 좋은 신호고,
이 노력을 그래도 이렇게 한 3년, 4년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또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또 이게 통일 평화 운동도 복무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진행상 이제 요 토론이 끝나면 5분이 1분씩 주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마지막 하실 말씀들 하시는 것으로. 근데 1분이 사실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3분께서 지금 뭐 남은 시간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마지막 말씀을 포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한 2, 3분 정도씩 그렇게 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뭐 동의하시라고 보고요. 신승민 목사님부터 한 2, 3분 정도씩 그 마지막 하실 말씀 포함해서 보완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8년도 그 한국교회 통일선언 중에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민의 참여인데요. 민의 참여 없이 평화와 통일 이루어질 수 없고 무의미하다. 이런 것을 저희가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400개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한반도 종전평화선언 캠페인에 참여를 했고 거기서 1억 명을 목표로 지금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6만 몇천 명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한 일원의 단체로서 너무 좀 창피하기도 하고 또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참여하는 심정으로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방문하고 또 교단을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서명을 받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그러고요.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 플레이어는 미국인데 저희가 사실 올해 가을에 미국에 가서 마틴 루터 킹이 민권 운동을 할 때 매 주일 아침마다 처치 비지테이션을 해서 백인 교회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안 열어준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걸 설득을 했는데 저희도 그걸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세계 교회와 함께 특히 미국 교회와 함께 가서 한반도 문제 잘 몰라요. 일반 미국 시민들. 그래서 설득하고 서명 받아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민의 참여 과정으로 알고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목사님들 미국에 가서 뭐 이러저러한 평화 활동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실행하실 때 저희들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동참하겠습니다. 네, 6월 25일 날 지금 한미교회 협의회 하는데요. 그때 백악관에서 한번 나오기로 했는데 그때 제가 한충 목사님 초청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제가 꼭 가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지연 선생님. 예, 저는 뭐 아까 말씀을 다 드렸고 기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한 1년이 채 이제 안 남은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앞서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올 8월에 이제 한미 군사훈련이 되게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좀 부정적인데 발제하셨던 그 이정철 선생님이나 그다음에 그 사무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히려 그거를 좀 듣고 싶거든요. 그게 진짜로 현실 가능할 것 같은지 그런 부분에서 제 답변보다는 그것으로 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질문하신 거 있다가 마지막 말씀하실 때 답변 포함해서 해주시고요. 우리 이경원 집행위원장님. 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민간 단체들도 교류 협력이 어려운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데요. 좀 드는 고민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남북 사이의 사회문화 경제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
그런 방향으로 남북 관계가 열리기가 되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북측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의지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것이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으로 이렇게 합의로 나타났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새로운 길 어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그런 것들이 간과되어서는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게 보면 민간의 역할도 2000년대처럼 그렇게 활발한 역할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좀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해봅니다. 그래서 좀 남북관계 아까 이제 신뢰관계 얘기했지만 신뢰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서로 합의한 것을 단계적으로 잘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신뢰가 만들어지는 것일 건데 그런 관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가 당국 관계에서는 이제 핵심적 문제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간급에서는 민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활동도 있지만 그런 통일이라고 하는 또는 평화라고 하는 문제를 좀 추동해 나갈 수 있는 자기의 계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이런 것이 우리가 좀 가져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에 얘기했던 한미 군사훈련이라든가 지금 전개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라든가 또는 더 나아가서 미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이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 분들이 좋은 토론들, 제안들 해주셨고요. 참 지금 안타까운 일이 많죠. 우리가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됐을 때 그때 그 심정들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함께 느꼈을 것 같아요. 거의 같은 장소 판문점에서 남북의 정상이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을 때 전 세계가 우리 한반도를 주시했었죠. 8천만 우리 결애가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장소에서 남북 연락 사무소가 폭파되었습니다. 이제 두세 달 우리들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두세 달 동안에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지 못한다면 아마 어쩌면 개성의 금강산에 북의 군대가 재주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충돌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두세 달 동안에 아마 우리 종교인, 시민, 사회단체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는 발언 우리 김경민 사무총장님 그리고 이정철 서울대 교수님 두 분 듣고 오늘 토론은 마칠까 합니다. 시간을 많이 못 드려 죄송한데요. 한 2, 3분 정도 마무리하는 말씀 김경민 사무총장님부터 해주시죠. 한반도가 서 있는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엄중한 것 같습니다. 2+2 회담이 있을 때만 해도 굉장한 긴장을 가지고 봤는데 이번에 그 한미 공동성명 또 이렇게 바이든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니까 우려하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한반도의 상황이 있다라는 것과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데에 미국이 강력한 의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자꾸 확인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이렇게 엄중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엄중한 상황이 만들어내는 것이 그 새로운 동아시아 냉전 체제가 남과 북을 그 시스템 안에서 갈라버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구조적으로 남과 북이 그 평화를 이루면서 통일의 길로 가는 그 길 자체가 구조적으로 단절돼 버린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과 위기의식이 우리 앞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넘어서는 새로운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저는 그 노력에 첫 발자국이 불가피하게 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드시 막아내는 노력으로 이렇게 집중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피할 수는 없네요. 결국은 이렇게 시민사회의 이렇게 운동 역량으로 저는 이렇게 이 국면을 돌파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또 이렇게 그 정부에서도 이 국면을 엄중하게 그 한미동맹에 포획된 상태에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정말 민족 자주의 입장에서 또 한반도 평화의 관점에서 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차원이 시민사회와 이렇게 또 이렇게 정부가 함께 평화와 통일의 길로 가는 이렇게 방향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정철 교수님. 네, 제가 이제 계속 오늘 군비 통제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데요. 시민사회에서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숫자가 60개를 넘어선 상황에서 그 문제를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고 가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방법을 평화적으로 푸는 방법은, 그 문제를 평화적으로 푸는 방법은 군비 통제다. 이 군비 통제를 핵군축이다라고 자꾸 호도하는 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지적해 줘야 되고, 시민사회에서 군부가 이런 것을 논리로 해서 우리 군비를 증강하는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해줘야 됩니다. 최근에 임기 말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료들이나 몇몇 이 정부 부처들이 그 관료적 논리로 이 전자권 전환 문제나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적 통제 말고는 방법이 없죠.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군사훈련을 북한이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논리가 좀 빈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뒤집어 보면 군비 통제론의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쌍방이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훈련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 논리도 맞지만 쌍방이 군사훈련을 하면 의도하지 않게 상대방에게 위협을 높인다라는 것도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군사훈련을 서로가 상호 참관하고 상호 통보하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되고, 근데 지금의 한미군사훈련 3월과 8월의 두 가지 군사훈련은 그런 기초적인 작업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그러면 우리도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든가 아니면 둘 다 안 하든가, 이 상황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측 가능성을 우리가 잘 판단해서 이 첫 발을 내디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번 8월에 될 거냐? 저도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백신이 잘 공급이 안 되고 뭐 해서 이렇게 어렵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한국 군한테 55만 개를 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한국 군은 백신 맞아서 군사훈련 할 수 있다, 이렇게 논리가 이렇게 가버리면 어이가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시민사회밖에 없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위기고, 2018년의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은 평창 때 군사훈련 연기한 거 2018년 8월 군사훈련 전격적으로 안 하기로 한 거가 9월 남북정상회담, 하노이 회담까지 갔던 동기라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하면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가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모든 분들이 8월 한미 군사합동훈련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민사회, 종교단체들도 올해 8.15까지 군사훈련 중단, 그리고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의 내용을 가지고 전국 1만 단체 시국 선언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참여하는 대중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을 저희들이 전개할 텐데, 이런 시민사회 종교 단체들의 이런 대중적인 평화운동에 힘을 입으셔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도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그러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 토론회를 하면서 종교 시민사회 단체를 대표해서 부탁드립니다. 어찌 보면 요구합니다. 촉구도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말 그대로 평화의 봄이 다시 올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반도의 번영과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저희가 시민사회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보았는데요.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저희 평화운동 협력 세션 3-2 남북관계와 시민사회, 시민사회가 말하는 남북관계 진단과 과제 세션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후 이어질 세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신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